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산유국이다. 2. 시커스 시장은 최대 326조 원 규모. 3. 베네수엘라는 전세계 경제학자들에게 골칫거리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자원 그중 석유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국가만이 누리는 선물로만 생각했었으나 석유가 생산된다는 이유로 전세계 시장 경제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리는 통에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없는 국가는 늘 외교 역량을 발휘해 그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었죠. 그래서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 산유국은 한국의 오랜 꿈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지도 모른다는 60년 전 보고서 하나에 현재까지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미 화석연료를 줄이고 차세대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적어도 이 천연가스에 있어서 경북 포항만큼은 예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17년경 포항 한복판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몇 개월 패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3월 초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는 옛 철길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하수를 찾기 위해 굴착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화상사고가 발생했고 즉각 소방당국이 출동해 장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을 펼쳤으나 도무지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덮어도 거품 소화액을 퍼부어도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오르기만 했죠. 불의 생김새가 이상하다 생각한 포항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의뢰해 불길을 조사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가스였죠? 그러니까 포항시내 한복판에서 천연가스가 마구마구 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고로 생각됐던 이 불길은 일주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사그라들지 않았고 포항시는 역발상으로 불의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는 불꽃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도록 세기둥을 덮고 그 불로 계란을 삶아 나눠주는 이 시기 포항을 방문한 분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서도 천연가스가 줄줄 새어나온 걸 보면 한국은 자원빈국 또는 자원불무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의 시선을 포항 구룡포 앞바다 60km 밖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석유, 페트롤리움은 지하에서 생성된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말하지만 보통은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유가 매장된 곳에는 천연가스도 공존하기 마련이라 천연가스도 섬유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석유 속에는 극소량의 황, 질소, 금속은 물론 수분, 가스분해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정을 거치면 원유가 되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단순히 발전소 연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연료, 선박 연료, 보일러 연료, 플라스틱 원료 등등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간 한국은 길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조금은 아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타이틀은 박탈당했습니다. 왜냐면 2004년 7월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2004년 7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바로 동해 가스전 덕분입니다. 동해 가스전의 역사는 곧 한국 자원개발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의 소재한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한국 동해에서 수차례에 걸친 탐사 및 시추 작업을 진행했었지만 석유 가스전 발견에 실패하고 철수했지만 실제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낸 동해가스전은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 시추 개발했습니다. 결코 선진국의 기술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어쨌든 1998년 7월 가스층을 발견한 이후로 경제성평가, 시추, 생산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울산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해역에 자리한 동해 가스전은 2021년 12월 31일 생산을 종료할 때까지 원유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했는데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덕분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었고 그렇다면 1년 전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이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스전일까요? 제7광부처럼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아닌 실제 매장된 곳은 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는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동해 가스전에서 불과 44km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사실 동해 가스전의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5위 석유 수입국이며 10대 수입 품목 중 670억 달러 약 80조 원로 압도적인 1위 품목입니다. 동해 가스전에서 17년간 약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원이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미미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 때문에 지질과 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한반도 주변의 석유 자원 개발을 위해 더 적극적인 탐사와 시추가 필요하다고 임모아 주장해왔는데 결국 동해 가스전 옆에서 새로운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방어구조인데요. 지난 2021년 6월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에서 44km 떨어진 올릉분지 육광구 심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양만 원유로 환산했을 경우 7억 배럴입니다. 동해 가스전의 15배 그리고 유가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3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방어구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기름진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 자원을 품고 있길 바란다는 뜻이었는데 탐사 자료에 나타난 것은 실제로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 자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즉각 시추에 돌입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추는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중단됐습니다.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이 이산고압대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무리하게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산고압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블로아웃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산고압대를 만났다고 해서 시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산고압대는 상하부 지층이 투과가 어려운 지형이 변형되어 만들어지는데 부피가 좁아지면 내부의 액체나 기체가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작은 틈으로도 블로아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아웃 방지기나 윤활제로 사용되는 이수의 비중을 조절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블로아웃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만약 분출이 발생하면 막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2010년 멕시코만에서 시추시설이 폭발하며 원유 7억 7천만 리터가 유출된 디모터 허라이즌 사고도 이산고압대를 건드렸다가 발생한 사고죠. 그래서 일단 석유공사는 잠시 시추를 중단하고 차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의 움직임과 달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행보는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대륙궁이 많다 보니 주변국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죠.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3월 14일 오후 10시경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구조물이 선장에 눈에 띄었는데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이는 전형적인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이었습니다. 시설물에는 떡하니 하이 아일랜드 7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 구조물은 원래 이 위치에 있으면 불법인 구조물입니다. 왜냐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된 관계로 한중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함부로 구조물을 세울 수 없는 곳인데 중국이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는 자신의 영토처럼 관리하므로 어업활동을 포함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자원 개발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세워진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교집합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하에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곳에 대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함께 조업도 하고 관리도 하는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중국이 이 협정을 깨고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알바키하듯 세워둔 이 구조물을 발견한 무궁화호는 즉각 이를 정부에 신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NS로 격상시키기도 했는데요. 사실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 간 석유 시추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은 2004년 제2광부 지역에서 유전 탐사 활동을 벌였으나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고 2008년에는
반대로 중국이 서해에 석유 시추 시설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추를 추진했던 중국과학원은 탐사 결과 보고서에 계산된 석유, 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약 20억 톤 규모에 달한다고 써 충격을 안겼는데요. 1973년에는 한국이 제2광구에서 석유를 시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군함을 보내 저지하기도 했죠. 한편 한국은 한국에게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선물했던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3일 열린 추계자원연합 학술대회에서 서정규 석유공사 글로벌기술센터장은 석유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전통적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CCS, 암모니아 등 신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CCS 기술이 동해 가스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탄소 중립 넷 제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만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지구지키기 계획입니다. 이에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이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잡아 지하서장고에 가두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바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인데요. 그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바다입니다. 사실 바다는 우리에게 해산물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보물창고일 뿐만 아니라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거대한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그린피스는 위기의 바다를 위한 해결책 해양보호구역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구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 해결의 실마리는 해양에 있다. 해양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20년간 인간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가 해양으로 흡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며 심해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로 대기 내 탄소량의 50배 이상, 지표상의 초목, 토양, 이생물 전체에 저장된 탄소 총량보다 무려 10배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 시대에서 바다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심해의 저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해 깊은 곳이 흙을 퍼올려야 하는데 이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공간, 즉 유전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심해에 위치한 유전에서 석유를 퍼올리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채운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막아버리는 것인데 만약 실수로 조금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더라도 심해의 고압을 이겨내지 못한 이산화탄소가 수면으로 떠오를 일은 없습니다. 한국은 동해가스전을 이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생긴 빈 공간에 연간 40만 톤씩 30년간 총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탄소 중립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7년에 이미 포항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 100톤을 심해에 저장하는 실험을 성공시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세계 3번 폐가가 되기도 했죠.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 리서치앤마켓츠에 따르면 글로벌 CCS 시장 규모는 2020년 41억 달러에서 2026년 94억 달러 11조 5천억 원로 연평균 15.7%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각국에서 탄소 중립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면 사업이 가시화되는 2030년 이후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CCS 기술의 탄소를 활용하는 시커스의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세계에너지 시장 전망 2019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70억 톤이 될 것이며 이 중 9%에 해당하는 26억 1000만 톤이 시커스를 통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톤당 탄소 배출권 가격이 12만 5천원으로 책정했을 때 시커스 시장 규모는 최대 326조 원에 달하는데 동해가스전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이 거대한 시장의 리더가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 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 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 벨트가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유엔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 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등 오리노코 일부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 의료는 물론이고 무상 주택, 무상 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에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격은 석유 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 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탓에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대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 약 8만%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 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한하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 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챈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에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K-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결정과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석유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한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반대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일정이 또 한 번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정말 자국산 4.5세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하늘로 날아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인데요. 애초 KF-21은 2024년 후반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카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음속 돌파, 무장분리 및 발사 실험의 성공으로 개발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양산 시기를 내년 5월로 못 박은 것은 사실상 개발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별다른 난관 없이 바로 공장에서 뽑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인데요. 덕분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세계 굴지의 외신들도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폭풍 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매 시험 비행 때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값을 보여준 KF-21 덕분이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한 일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산 일정까지 앞당겨버린 KF-21의 침무장과 전력화 시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세계 어떤 나라의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 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개발사의 유례가 없던 성공 확률과 개발 속도를 바로 현재 우리 KF-21 보람회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의미 있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당장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임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니 많이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일례로 2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에서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장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 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비행 시 10분 이상 무장창을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G의 중력 가속도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속도가 마하 1.1을 넘어가면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중대 결함을 고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 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 차에 돌입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게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전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은 물론 실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입니다. 이런데 그 개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뉴스로 보도되기도 한 이사 레이더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요. 전면부에 천여 개의 소형 동합 모듈을 장착해 각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이사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모듈이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선국들의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이사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F-21 개발 사업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이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이사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이사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대한민국의 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왕국에서 총 18회의 비행 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에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PR을 떠나 KF-21 보라매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성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KF-21은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를 믿지 못한 국내 모 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다시 받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게임에도 일단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경 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주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 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CJ 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 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CJ 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엠비더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부브람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무병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카이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상공에 출연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에 무슨 쓸모가 있냐며 무장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말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기에서 무장 분리나 기총 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 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면부진이 시험탄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파워 웹사이트에서는 각국이 보유한 군용기의 대수, 전투기 기종별 성능, 실전 경험 및 작전 능력을 조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 최상위 공군을 보유한 10개의 국가를 선별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일본의 항공자 의대를 제치고 7위에 마크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분석 대상 중엔 KF-21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 최초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제작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는데요. 여기에 KF-21마저 실전에 배치된다면 그야말로 아시아 힘의 균형을 뒤집어 놓는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전 세계가 아는 자랑스러운 한국 방산의 업적입니다. T-50과 KF-21로 이어지는 연타석 홈런으로 대한민국의 군용기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이 증명되었고 KF-21 블럭 1이 내년 양산 단계에 돌입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끝없이 날아오를 대한민국 공군의 비상을 응원하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